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는 듣고 나면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게 되는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내려앉는 듯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눈물도 아니고 슬픔이라고만 하기도 어려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차마 꺼내지 못했던 상처와 비밀을 건드리는 그런 먹먹함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한 남편과 아내, 그리고 피가 섞이지 않은 한 아이. 언뜻 비극의 시작처럼 보이지만 실은 용서와 포용, 그리고 선한 사람이 되려는 선택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꼭 그 아이를 낳아준 사람이어야만 할까요? 사랑이란 한평생 숨겨온 비밀을 넘어설 만큼 위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밤중의 속삭임처럼 조용하지만 우리 마음을 깊이 흔들기에 충분한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준, 올해 38살이고 산업기계 및 장비를 유통하는 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지방 출장도 잦아서 일주일 내내 집에 못 들어갈 때도 많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는 6년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 서연이는 말이 적고 온순한 사람으로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안정적이죠. 저희 부부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는데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서 전화하실 때마다 늘 하시던 잔소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아이는 하늘이 주시는 선물이라 생각했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서연이는 감정 표현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제 옷 하나하나부터 식사 한 끼, 물 한 잔까지 늘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렇게 알뜰하고 깔끔하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아내를 만난 건 제 인생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나친 깔끔함 때문에 저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제가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침실에 들어서면 항상 서연이가 침대 시트를 세탁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땐 손빨래를 하고 있었고 어쩔 땐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있었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매주 시트를 빠는가 보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주기가 이상할 정도로 정확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흘을 다녀오든 일회를 다녀오든 집에 돌아오면 어김없이 아내는 시트를 갈고 있거나 막 교체한 후였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요. 하루는 제가 현관에 막 들어서는데 서연이가 2층에서 둥글게만 침대 시트 뭉치를 들고 내려오며 말하더군요. 방금 방 청소하면서 겸사겸사 빨려고 한다고요. 전 그저 하고 대답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무언가 덜컥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내가 없을 때만 빠는 걸까? 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갈지 않는 걸까? 침대는 부부의 가장 내밀한 공간이고 시트를 가는 게 숨길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아내를 쉽게 의심하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섣부른 의심으로 제가 애써 지켜온 가정을 망치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번 의심의 싹이 트면 아주 작은 가시가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잊으려 할수록 더 아파오는 법입니다. 저는 아내를 더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저를 보고도 예전처럼 기뻐하는 기색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얼굴엔 어색함이 서려 있었고 저를 안아주면서도 시선은 피하곤 했습니다. 저는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주일짜리 출장을 앞두고 저는 몰래 소형 카메라 하나를 샀습니다. 콘센트 안에 감쪽같이 숨길 수 있는 그런 종류였죠. 침실의 침대와 방문이 잘 보이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아내를 감시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없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부산으로 급히 출장을 가야 한다며 서연이에게 말하고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은 공항 근처 호텔에 방을 잡고 머물렀죠.
휴대폰을 켜서 카메라와 연결된 앱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죠. 첫째 날, 서연이는 퇴근 후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방에서 영화를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었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군 모양이라고 생각했죠.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밤 10시쯤 그녀가 침실 밖으로 나갔다가 차 한 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고는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시트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늘 보던 아침이나 이른 오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마치 누가 볼까 두렵다는 듯 아주 재빠른 동작으로 시트를 갈았습니다. 다 간 후에는 헌 시트를 천 가방에 쑤셔 넣고 아래층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이름 모를 불안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시트를 가는 거라면 왜 한밤중에 불까지 끄고 죄 지은 사람처럼 주위를 살피며 해야만 했을까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1시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여전히 희미하게 불이 켜진 침실 창문만 올려다봤습니다. 창문에 비친 서연이의 그림자는 잠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베개를 끌어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픔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비행기가 연착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불시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침실에 들어서니 시트는 이미 바뀌어 있었고 섬유유연제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아래층으로 내려왔지만 심장은 마치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서연이는 나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저는 직접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카메라가 대신 말해주게 할 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가 잠들었을 때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열어 밤사이 녹화된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의 광경은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한밤중에 침실 상황이 고스란히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침실 등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때문에 영상이 아주 선명하진 않았지만 서연이가 침대 가장자리에 서서 누군가와 속삭이는 모습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되감았습니다. 시간은 분명 11시 58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침실 문을 열고 주위를 살피더니 마치 다른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손짓을 했습니다. 1분 후 복도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방으로 들어섰고 발각될까 두려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커튼을 치자 그들은 침대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을 더 느리게 돌려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각도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고 하얀 셔츠를 입은 키 크고 마른 체형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붙어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서연이가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마 부엌으로 간 듯했고 남자는 제 침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머릿속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누구지? 왜 낯선 남자가 한밤중에 우리 집에 들어온 거지? 서연이는 그를 어떻게 들어오게 한 걸까? 수십 개의 질문이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성은 모든 남편이 두려워하는 한 가지 가능성을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5분 후 서연이가 물 2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물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대 가장자리에
바싹부터 서로 등을 돌린 채 누웠고 어떤 친밀한 접촉도 없었습니다. 약 20분 후 남자가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서연이가 그를 문 밖까지 배웅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내 아주 익숙한 손놀림으로 침대 시트를 벗겨내 깔끔하게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을 자지도 다른 무언가를 하지도 않고 그저 베개를 끌어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나왔지만 마음속은 거대한 파도가 치는 듯했습니다. 화를 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아니면 그녀에게 명확하게 물어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모든 걸 제대로 알아야 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한밤중에 우리 집에 있었는지, 왜 서연이는 그가 떠나자마자 시트를 갈았으며, 왜 그 후 잠들지 못했는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번엔 정말로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다. 사흘 후 저는 서연이에게 회사에서 갑자기 3일간 중부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작게 내라고 대답했고 눈빛에 약간의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에 미리 배낭 하나를 준비해두고 우리 집 2층 침실 창문이 바로 보이는 맞은편 오피스텔을 하나 빌렸습니다. 그곳에서는 집 전체를 감시할 수 있었죠. 저는 낯선 사람이 2층으로 올라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단에도 소형 카메라를 하나 더 숨겼습니다. 그날 밤 10시 30분쯤 서연이는 거실 불을 켜놓고 소파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옅은 하늘색 잠옷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죠. 저는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11시 10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11시 30분 그녀는 거실 불을 끄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복도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11시 43분 카메라에는 서연이가 아래층 문을 열고 한 남자를 안으로 들이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똑같은 하얀 셔츠에 어두운 색 바지 차림이었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후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귓가에서 혈관이 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리지 않으려 꽉 쥐었습니다. 침실 카메라는 이전과 비슷한 장면을 다시 담아냈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앉아 아주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이는 그 남자의 손을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연인은 아니지만 어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과도한 신체 접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자가 일어섰을 때 서연이는 그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는 봉투를 받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한 뒤 떠났습니다. 저는 계단 카메라를 통해 그의 발걸음을 따라갔습니다. 서연이가 그를 배웅하고 돌아올 때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고개는 숙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그녀는 또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익숙한 우리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침실 불은 여전히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제가 6년간 사랑해온 여인의 그림자가 조용히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저는 더 이상 감시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와 직접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의심이 아닌 신뢰와 상처받은 마음으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이는 문을 열며 놀란 표정을 지었고 저는 비행기가 취소되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녀는 더 묻지 않고 그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저는 밥을 거의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물을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피곤해요? 저는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어젯밤에 집에 누구 왔었어? 그녀는 순간 멈칫했고 컵을 든 손이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사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게 저를 아프게 할지라도 저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입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으며 그게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들이쉬고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 서연아, 어젯밤에 우리 집에 누구 왔었어? 서연이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며 테이블 위에 오렌지 주스잔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안에서 질문을 피할 핑계를 찾는 사람처럼. 마침내 그녀가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 혼자 있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저장해둔 침실 카메라 영상을 켰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앞에 휴대폰을 놓았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몇 초 후 그녀는 영상을 끄려고 손을 뻗었지만 제가 막았습니다. 오빠, 그녀가 더듬거렸습니다. 오빠, 카메라 설치해서 나 감시한 거야? 저는 직접 대답하는 대신 물었습니다. 영상 속 저 남자는 누구야?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깍지를 낀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항상 모범적이고 제 삶의 유일한 평화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이제 막구중을 들을 아이처럼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작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에요. 예전에 그 사람이 저를 한번 크게 도와준 적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조금 도와준 것뿐이에요. 오빠가 오해할까봐 말 못했어요. 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도움을 주길래 밤마다 몰래 만나고 그 사람이 갈 때마다 침대 시트까지 갈아야 하는 건데 내가 오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맹세해요. 저 침대 위에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시트를 가는 건 내가 죄책감을 느껴서예요. 오빠를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도 그 사람이 다녀가면 이 방이 더러워진 것 같았어요. 오빠가 돌아와서 그 침대에서 자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녀가 더 심각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서연이를 사랑해온 다른 한편의 마음은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불안함 속에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면서도 진실로부터 도망치지 않으려는 그 모습 속에는 무언가 진실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으며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야? 서연이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말했어요. 그 사람은 제 대학 동창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사람에게 큰 빚을 진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 가셨을 때 병원비를 대신 내줬거든요. 그때 전돈 한 푼 없었어요. 그 후로 몇 년간 연락 안 하고 지냈는데 최근에 갑자기 나타나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고 지낼 곳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돈을 좀 빌려주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밤에 잠시 들르게 해줬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나한테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숨겨야만 했어? 서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오빠가 빚지고 갚는 그런 관계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어설프게 은혜 갚는답시고 얽히는 것도 싫어했고요. 오빠가 반대할 걸 알았지만 은혜를 입고 모른 척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는 저한테 손끝 하나 댄 적 없어요.
제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란 것도 잘 알고요. 전 그냥 은혜를 갚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노도 상처도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정말 저를 배신하려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이렇게 설명하려 애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카메라로 자세히 봤을 때 그는 제 아내에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균열을 남겼고 이 상처가 아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저는 식탁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연이가 제 뒤에서 불렀습니다. 어디 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에게 소리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익숙한 거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은 태풍이 몰아치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6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제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현명하고 사려 깊고 정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정 때문에 지금 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과연 의리와 애정의 경계가 무너졌던 걸까? 아니면 이건 그저 의심 많은 남편의 쓸데없는 걱정일까? 저는 단골 카페 앞에 멈춰서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이제 이 일을 명확히 할 방법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를 직접 만나야 한다. 서연이의 말이 아닌 그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 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진실의 끝을 봐야만 했습니다. 저는 카페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음이 가득한 커피잔을 쥔 손은 차가웠지만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내내 저는 스스로에게 침착해야 한다고, 공정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남자가 한밤중에 우리 집에 들어와 내 침대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은 비록 대화만 나누었다고 해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끝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계단 복도 카메라에 찍힌 그가 서연이에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일 때의 옆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캡처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단정하게 빗은 머리, 진지한 눈빛. 저는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후 사진을 저장해 형사로 일하는 친한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형, 이 사람 신원 좀 확인해줘. 우리 집안일이랑 관련 있는데 아주 급해. 15분 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김지훈.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이고 전과는 없어. 근데 최근 몇 년간 조용히 지냈고 빚이 좀 있는 것 같아. 관악구 쪽 고시원 근처에서 배회하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고 듣자 하니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 다니는 중이라던데 너랑은 무슨 상관이야? 저는 자세한 내막을 말하고 싶지 않아 고맙다고만 하고 일이 해결되면 커피 한 잔 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 김지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침묵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는 침대에서 옷을 개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고개를 들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했겠죠. 저 역시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한숨 소리보다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밤에 서연이가 설거지를 할 때 제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녀 등 뒤에 잠시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그 사람 만나고 싶어. 서연이가 휙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지훈 씨를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더 이상 추측하고 싶지 않아. 네가 잘못한 게 없다면 그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울 건 없잖아.
서연이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제가 약속 잡을게요. 3일 후, 늦은 오후에 서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훈 씨가 6시에 집 근처 공원으로 온대요. 저는 같이 안 갈게요. 오빠가 묻고 싶은 거 다 물어봐요.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산책로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렸지만 제 마음속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6시 그가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하얀 셔츠 차림에 어깨에는 낡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서연이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앉아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길 바랍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피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당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밤에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까? 당신과 내 아내는 무슨 관계죠?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나타나서 불편하게 해드린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맹세컨대 저와 서연이는 절대 선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대학 동창입니다. 그때 서연이 어머니께서 위독하셨는데 돈을 구할 곳이 없었죠. 제가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 기댈 곳이 없어 서연이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무모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간 것이 잘못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달리 부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를 믿지 못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왜 하필 밤이었죠? 카페나 다른 공공장소에서 만날 수도 있었잖아요. 지훈이 고개를 숙였고 그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저를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맞거나 어디론가 끌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도박이 아니라 투자 실패로 빚을 졌습니다. 매번 찾아갈 때마다 15분, 20분 정도만 머물렀고 서연이가 빌려주는 돈을 조금 받아서 바로 떠났습니다. 심지어 물 한 잔도 감히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그 후에 침대 시트를 가는 건 죄책감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무릎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동정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내 아내를 사랑합니까? 지훈이 고개를 들어 아주 진실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예전에는요. 하지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착한 여자입니다. 고백하려고 했었지만 그녀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최근에 그녀의 집에 갔을 때도 두 분의 행복을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착한 사람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서연이는 제게 아무 빚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갚았습니다. 이게 제가 나타나는 마지막이 될 겁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남자는 교활한 거짓말쟁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풍파를 겪은 사람의 모습과 옛 친구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한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망 때문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일을 크게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다시는 제 아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이유가 어떻든 결혼 생활에서 몰래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훈이 일어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몸을 돌려 퇴근 시간의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에 짓눌렸습니다. 더 이상 화는 나지 않았지만 한 번 금이 간 신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무거운 빗방울이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혼란스러운 제 마음을 더욱 어지럽혔습니다. 서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환하게 켜진 거실 등 아래 그녀의 어깨에는 얇은 카디건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제가 집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은 너무나 무거워서 제 심장과 그녀의 심장이 복잡한 감정과 이름 모를 기다림 속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만났죠? 서연이가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젖은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제 앞에 서서 두 손을 꽉 잡은 채 죄책감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한테 영원히 숨기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때 제게 힘든 하루의 끝에 평화를 주던 그 눈이 지금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는 네가 다른 사람을 도운 걸 탓하는 게 아니야. 왜 그 방법이 몰래 하는 것이어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린 부부잖아. 서로에게 말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서연이가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안 믿어줄까봐 무서웠어요. 오빠 부모님이 제3자 때문에 이혼하신 걸 본 적 있잖아요. 오빠가 날 배신했다고 생각할까봐, 오빠를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13살 때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던 기억은 제 성장기 내내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훗날 결혼하면 절대 배신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흑도 백도 아닌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알면 돼, 서연아. 제 목소리는 감정 때문에 잠겨 있었습니다. 너, 나 사랑해? 서연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에는 굳은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오빠를 배신한 적 없어요. 육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지훈 씨는 과거의 일부, 은혜를 갚아야 할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손끝 하나 닿은 적 없어요. 오빠한테 숨긴 건 정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모든 의심과 분노,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상처받았습니다. 다른 남자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신뢰라는 경계선이 한번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일을 그냥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어. 나도 시간이 필요해, 서연아. 그리고 너도 사랑은 숨기는 것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시간이 필요해. 그 이유가 단지 잃을까봐 두렵다는 것이라 할지라도.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고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고 그저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흐르게 두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도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앉아 있었지만 각자의 감정의 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서연이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한 달만 시간을 줘요. 한 달 뒤에도 오빠가 날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제가 집을 나갈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빠를 떠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빠를 억지로 힘들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오빠의 사랑이 그림자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만약 한 달 뒤에도 오빠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전 받아들일게요.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고통과 함께 존경심이 일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도망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제 행복을 우선시하고 있었고 제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제가 그녀의 손을 놓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헤어지는 것 같은 말은 이제 그만해. 우리 6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이겨냈어. 다만 앞으로는 크고 작은 일 모두 나한테 먼저 말해주겠다고 약속해줘. 나는 침묵이 그 어떤 것보다 싫어. 서연이가 고개를 빠르게 끄덕이고는 아이처럼 와라고름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제게 매달리듯 제가 사라져버릴까 두렵다는 듯 제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때때로 신뢰가 시험에 들었을지라도 제가 항상 사랑해온 아내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비는 여전히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옆에 누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용서에 그리고 실현 뒤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의 부드러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마음의 균열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든 상처가 그렇듯 제대로 보살피면 아물고 흉터로 남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흉터는 하나의 교훈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진실과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 그 비 내리던 밤 이후 저와 서연이는 금이 갈 뻔했던 결혼 생활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 다정해졌고 제게 더 적극적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매 식사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진심 어린 애정으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침실에서 서연이와 그 남자가 함께 있던 모습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대화만 나누었다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한 번 깨진 신뢰를 다시 붙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연이를 사랑했고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만약 그 과거가 아니었다면 모든 것이 이렇게 복잡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제가 마당에서 낡은 오토바이를 닦고 있을 때 서연이가 방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녀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응, 내가 좀 더 보내줄게. 근데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다시는 전화하지 마. 민준 씨가 알면 안 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늘처럼 심장을 찔렀습니다. 마지막이야. 다시는 전화하지 마. 민준 씨가 알면 안 돼. 이 세 구절이 머릿속에서 강박적인 음악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 남자와 계속 연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게 했던 모든 약속과 진지한 대화 이후에도 그녀는 그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서연이가 그릇을 치울 때 제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방금 누구랑 통화했어? 서연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 회사 김 대리님이요. 주말 회식 때 쓸 물건 주문하려고요. 제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아, 나 다 들었어.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너 아직 그 사람이랑 연락하는 거지?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목을 베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쥔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끝냈다고 했잖아. 왜 아직도 계속되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아직도 말 못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고 붉어진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곧 울음이 터질 것처럼 떨렸습니다. 오빠를 속이려고 숨긴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잃을까봐 무서워서 숨긴 거예요. 모든 걸 잃는다니? 이 가정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그 남자가 뭔가를 폭로할까봐 두려운 거야?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크고 어두워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를 숨겨온 사람의 목매인 흐느낌이었습니다.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병원에 계실 때 저는 지훈 씨한테 돈만 빚진 게 아니었어요.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가? 그는 돈을 돌려받지 않았어요. 대신 어느 날 그가 술에 취해서 저를 억지로 침대로 끌고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 같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신고하지 않은 건 여전히 그에게 은혜를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날 이후로 그를 다시는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가 그 일을 폭로할까봐 무서웠어요. 오빠가 날 믿어주지 않을까봐, 오빠를 잃을까봐. 저는 그때의 제 감정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는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김지훈, 우리 집에 왔었고 우리 부부 침실에 앉아 있었던 그 남자가 제 아내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던 겁니다. 역겨웠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가 미친 듯이 공기를 들이마셨지만 공기 분자 하나하나가 유독하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잠시 후 저는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 자식을 고소하지 않았어?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그때 엄마는 위독하셨고 엄마가 충격받으실까봐, 오빠가 이 사실을 알고 날 경멸할까봐, 모든 게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놈의 입을 막기 위해 계속 돈을 주고 있는 거야. 서연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이 주먹으로 쥐어지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나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안의 분노는 서연이가 저를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너무나 오랫동안 혼자서 그 고통을 감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문득 제가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저 때문에 서연이가 입도 뻥긋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만약 제가 그녀에게 더 많이 물어보고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녀는 그 끔찍한 비밀을 수년 동안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저는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의자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겁에 질리고 절망한 불쌍한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나직이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놈한테 아무것도 줄 필요 없어. 내일 내가 만나러 갈게. 서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오빠가 그 사람 찾아가면 그 사람이 날 망신 줄 거예요. 제발요, 오빠. 제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녀가 거절할 수 없도록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야. 널 지켜야 해. 더 이상 널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게 할 수는 없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김지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신성한 것을 건드렸다. 단지 내 아내가 아니라 그녀의 자존심과 인격을. 그것은
제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하늘은 제 마음처럼 흐렸습니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공기는 곧 폭풍우가 쏟아질 것을 예고하듯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폭풍은 이미 어젯밤부터 시작되었고 그 무엇도 저를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털어놓은 진실은 제 심장을 깊숙이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제가 화가 난 것은 그녀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침묵과 수치 속에서 고통받게 내버려 두었다니 저는 이 상황이 계속되게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동네 파출소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이에 대해 새로운 정보 없어? 지금 어디 사는지 알아? 친구가 말했습니다. 방금 알아봤어. 지금 진관동 87번 길에 있는 허름한 여관 203호에 있대.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마음이 불타는 듯 했습니다. 지훈이 머무는 여관은 친구의 말대로 허름하고 낡았습니다. 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지붕에서는 물이 샌 자국이 보였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여관 주인에게 203호에 김지훈이라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입에 무언가를 오물거리며 계단 쪽을 가리켰습니다. 있긴 한데 얼굴 보기가 힘들어.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조용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203호 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춰서서 거친 심장박동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지훈이 머리를 내밀었고 그의 눈은 퀭하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놀라며 문을 완전히 열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로? 서연이 일 때문에 얘기 좀 해야겠어. 제 말을 듣자 그의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와 낡은 책상, 그리고 잡동사니 몇 개가 전부였고 곰팡내와 땀 냄새가 뒤섞여 공기는 숨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섰지만 앉지 않고 방 한가운데 서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왜 다시 서연이를 찾아온 거지?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는 사람도 없고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칠 돈이라도 좀 빌리려고 했어요. 다시는 귀찮게 안 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귀찮게 한 게 아니지. 넌 예전에 내 아내를 강제로 범했어. 서연이가 말 못한다고 해서 네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벽에 기대며 더듬거렸습니다. 나는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날은 술에 취했고 서연이가 거절하지 않아서 동의한 줄 알았어요.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녀는 동의하지 않았어. 그녀가 침묵했던 건 어머니가 위독하셨기 때문이고 네가 자기 명예를 더럽힐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야. 하지만 너도 잘 알잖아. 침묵이 동의는 아니라는 걸.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더 이상 변명이 아닌 공포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다가가며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 다물고 내 아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는데 얼마면 되겠어. 지훈이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돈 필요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엔 그냥 돈만 빌리려고 했는데 서연이가 돈을 주니까 옛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네가 잘못한 건 다시 돌아왔기 때문만이 아니야. 수년 동안 한 여자의 영혼을 망가뜨렸기 때문이야. 넌 그녀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 그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 그런데 넌 어땠지? 뻔뻔하게
기회만 엿보고 있었잖아. 지훈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우는 그를 보며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일말의 동정심도 사라졌습니다. 널 고소하지는 않겠어. 서연이가 과거를 들추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만약 네가 다시 나타나거나 감히 그녀에게 연락이라도 한다면 맹세컨대 널 편히 살게 두지 않을 거야. 나한테는 증거가 있어. 오늘 대화도 전부 녹음했. 저는 녹음 앱이 실행 중인 휴대폰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맹세해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쓰레기였습니다. 제가 사람답지 못했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에 다다랐을 때 저는 멈춰서서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널 용서했지만 나는 아니야. 그녀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만약 네가 다시 한번 그녀 인생에 나타난다면 오늘처럼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 못해.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오자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시장에 들러 서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하얀 백합 판다바를 샀습니다. 그녀가 겪은 모든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는 방에서 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제가 내민 꽃다발을 보고 놀랐습니다. 당신을 위한 거야. 너무 오랫동안 혼자 힘들게 해서 미안해. 서연이는 꽃다발을 보고 그리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빠가 날 버릴까봐 무서웠어요. 제가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않게 될 때만 널 버릴 거야. 하지만 넌 그러지 않았어. 넌 내가 아파할 걸 알면서도 날 믿고 말해줬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과거든 현재든 우리 서로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자. 그녀가 제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사랑이란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상처를 넘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포옹 이후 저와 서연이 사이에는 더 이상 비난이나 차가운 침묵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따뜻해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늘었고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더 이상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대신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면 서연이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구석 작은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고, 고통스러운 날들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평일 점심, 제가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민준 씨 되시죠? 서연 씨 남편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남자의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이름을 밝히긴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내에 대한 또 다른 진실, 당신과 당신 아내가 애써 묻어두려 했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저를 만나시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종로에 있는 풍경이라는 찻집으로 오세요. 제가 맨 안쪽 구석에 검은 재킷 입고 앉아 있겠습니다. 만약 오지 않으신다면 반쪽짜리 진실만 안고 사는 걸 받아들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더 묻기도 전에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또 누구란 말인가? 내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또 있단 말인가? 서연이에 대해서, 아니면 지훈이에 대해서. 오후 내내 마음이 불타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에게 묻고 싶었지만 이제 막 겨우 다시 쌓아올린 신뢰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그 남자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확히 5시 저는 찻집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아늑한 찻집 안은 커피 볶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왼쪽 깊숙한 구석에 검은 재킷에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커피를 젓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를 부르신 분입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모자챙 아래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마른 얼굴, 날카로운 눈매, 왼쪽 뺨에 옅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사양하지 않고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 안에 사진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죠. 제가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사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이를 찍은 사진들이었지만 최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필름 카메라로 찍은 듯한 사진들이었습니다. 병원 문 앞에 서 있는 그녀, 오토바이 뒷자리에 탄 그녀, 복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녀, 그리고 제 숨을 멎게 한 한 장의 사진. 서연이가 낡은 자취방에서 한 중년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으며 눈은 붉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마치 그녀를 때리려는 듯 손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서연이가 낳은 아이의 친아버지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듯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아이요? 서연이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 그가 비웃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녀가 대학생이었을 때 유부남과 만나 임신을 했습니다. 시골로 도망쳐서 아이를 낳고 먼 친척에게 아이를 맡겼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고 있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말도 안 돼. 서연이가 그런 큰일을 저한테 숨겼을 리가 없어요. 믿든 안 믿든 당신 마음이지만 제가 그때 그녀를 데려다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 그녀를 임신시킨 그 남자의 운전기사였죠. 나중에 그녀가 불쌍해서 어떻게 사나 몰래 지켜봐 왔습니다. 저한테는 사진도 있고 그녀가 매달 양육비를 보내는 계좌번호도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전부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독한 술을 마신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면 그냥 그녀가 그 가면을 쓰고 계속 살게 두는 게 낫겠죠. 하지만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인 채 찻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 피곤해요?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 익숙하고 다정한 눈빛, 그 부드러운 미소.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수천 개의 칼날에 베이는 것 같았을까요? 저는 그녀에게 바로 물을 수 없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몰래 그 남자가 준 계좌번호를 찾아 서연이의 개인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제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모든 건 오빠가 다 봐도 괜찮아. 숨기는 거 없어. 하지만 정말로 이체가 있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이순영이라는 이름의 사람에게 꼬박꼬박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숨기고 있는 거니? 그날 저녁 내내 저는 서연이가 정성껏 차린 저녁을 한 숟갈도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물을 따라주거나 생선 조각을 집어주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6년을 함께하고 잠자리와 식사를 나누었던 한 여인에게 제가 전혀 닿아본 적 없는 과거의 일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팠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그녀라는 사람의 내면으로 온전히 들어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아팠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여전히 다정하게, 여전히 제게 밥을 차려주고, 여전히 저를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와 그녀 사이에는 안에서 굳게 잠긴 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는 그 문 밖에 서서 차가운 의심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아래쪽 작은 골목길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서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얘기 좀 해. 몇 분 지나지 않아 서연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얇은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행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앉으며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 낳은 적 있어? 그 순간 저는 서연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커졌고 행주를 쥔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마치 도망치려는 듯 골목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재촉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무릎 위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서 내 과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네가 직접 말해줬으면 좋겠어. 서연이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 아이 낳은 적 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21살이었어요. 엄마가 악성 종양 진단을 받으신 직후였죠.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집을 나가셨고요. 저는 자취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대학에 다녔어요. 작은 호텔에서 안내 데스크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저보다 20살 이상 많았고 아내와 자식도 있었지만 항상 제게 관심을 보이고 도와줬어요. 서연이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를 받쳐주고 제가 열이 날 때마다 땀을 닦아주던 그 손이 지금은 상처받을까 두려운 듯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절망에 빠졌어요. 아이를 지울 생각도 했지만 엄마가 아시고는 아이에게 죄를 짓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골에서 조용히 아이를 낳고 먼 친척분께 맡겼어요. 제가 키울 용기가 없었어요. 그때 저는 아직 학생이었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엄마는 위독하셨으니까요. 저는 그냥 매달 꼬박꼬박 돈만 보냈어요. 저는 굳어진 채 물었습니다. 나한테는 언제 말해주려고 했어? 서연이가 저를 돌아보았고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오빠를 볼 때마다 무서워졌어요. 오빠가 날 버릴까봐. 결혼도 안 하고 임신했던 나를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던 그 눈빛으로 오빠도 날 경멸할까봐. 저는 비겁했어요. 침묵을 선택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기로 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그 남자가 서연이를 때리던 사진이 든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 아빠야? 서연이가 원망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아이를 낳은 후에 그는 연락을 끊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비밀을 영원히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 슬픔, 연민, 그리고 약간의 실망감까지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 매달 돈을 보내고 있어요. 남자아이고 올해 10살이에요. 혹시 혼란스러울까봐 한 번도 찾아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착하고 공부도 잘해요. 저는 그냥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살기만을 바랐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망치로 맞은 듯 아팠습니다. 10살짜리 아이, 서연이의 아이, 제가 전혀 몰랐던 그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본 적 있어? 서연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을 감싸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 가봤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첫 출산 때 난산이었던 후유증 때문에 다시 임신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하셨어요. 오빠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오빠가 슬퍼할까봐, 저랑 결혼한 걸 후회하게 될까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어느새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넌 날 뭐라고 생각한 거야? 사랑하는 여자의 과거를 받아줄 만큼 속이 넓지 못한 그런 남자로 본 거야? 그녀가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네가 완벽하길 바란 게 아니야. 그냥 진실하길 바랐을 뿐이야. 네가 숨길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져. 하지만 이제 네가 진실을 말하기로 선택했으니 앞으로는 우리 서로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말자. 알았지? 서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새로운 장으로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의 장, 마주함의 장, 그리고 용기의 장으로. 과거는 고통스러울지라도 현재의 서로가 함께한다면 모든 상처는 결국 아물게 될 겁니다. 서연이가 눈물로 모든 것을 고백한 그 밤으로부터 사흘 후 저는 그녀의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책망하거나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서연이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말릴까봐 두려웠던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성숙한 남자로서 온전한 평정심을 가지고 그 아이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서연이를 닮았는지, 아니면 그를 버렸던 아버지를 닮았는지, 그리고 제가 과연 그 아이를 제 친아들처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알고 싶었습니다. 시외버스는 6시간을 덜컹거리며 달려 서연이가 말했던 그 아이를 키우는 먼 친척이 산다는 작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려 길가 찻집에 앉아 이순영이라는 분의 주소가 적힌 문자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서연이의 외가 쪽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과 화사하게 핀 부겐빌레아, 넝쿨이 있는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자 60세가량 되어 보이는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몸놀림은 민첩했지만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순영, 어르신 되십니까? 네, 누구를 찾으시죠? 저는 신분증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서연이 남편 박민준입니다. 서연이 아들, 민우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연이가 드디어 당신에게 말했군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차 한 잔을 타주고 물을 가득 따라준 뒤 뒷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우야, 이리 와서 할머니 책 정리하는 것 좀 도와줘. 통통 뛰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1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마른 체격에 까무잡잡한 피부, 총명한 눈, 그리고 특히 서연이를 쏙 빼닮은 눈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평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뭐니? 네, 강민우입니다. 몇 학년이야? 5학년이에요. 저는 수학은 좋아하는데 국어는 싫어해요. 아, 그리고 슈퍼히어로도 좋아해요. 저는 가볍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생각했던 부모 없이 자란 아이에 위축되거나 그늘진 모습 없이 너무나 똑똑하고 활발했습니다. 엄마가 자주 보러 오시니 서연이 엄마요? 아니요. 하지만 선물도 보내주시고 편지도 써주세요. 매달 할머니한테 돈도 보내주시고 편지에는 서울 이야기도 민준 아저씨 이야기도 써 있어요. 엄마가 아저씨는 착하고 일도 잘하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민준 아저씨라는 이름은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꽉 쥐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던 겁니다. 단지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그녀 인생의 중요한 한 남자를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이는 자신의 아들이 저에 대해 알기를 바랐지만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거겠죠. 엄마 보고 싶지 않아? 네, 보고 싶어요. 엄마 많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엄마는 바쁘시다고 했어요. 제가 아빠는 왜 없냐고 물을 때마다 아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멀리 계신다고만 했어요. 저도 괜찮아요. 엄마랑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저는 이순영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미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전혀 몰라요. 저도 감히 아무 말도 못했고요. 서연이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까지 온 걸 보니 이건 큰일이겠네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괜찮으시다면 당분간 민우를 서울에 며칠 데려가도 될까요?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당신이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아이가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있고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제가 친아빠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의 가족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만약 서연이가 동의한다면요. 그녀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군요. 서연이가 복이 많아요. 그날 저는 오후 내내 민우와 함께 놀았습니다. 아이에게 빠른 계산법을 가르쳐주고 함께 레고를 조립하고 이순영 씨가 차려준 소박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헤어질 때 아이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민준 아저씨, 또 올 거죠? 저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약속할게.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서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민우 만났어. 더 이상 나한테 숨기지 마. 이제는 네가 진짜 엄마가 될 시간인 것 같아. 문자를 보낸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화면에는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 집에 들어서자 서연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달려와 저를 꽉 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오빠를 충분히 믿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녀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이제부터 우리 함께 아이를 키우는 건 어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수치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의 신뢰 그리고 시간의 먼지를 씻어낸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민우를 만나고 돌아온 날 이후 저와 서연이 사이에는 오랜 의심으로 지쳐가던 삶에 새로운 공기가 불어오는 듯했습니다. 서연이는 더 다정해졌고 더 적극적으로 많은 것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사랑뿐만 아니라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햇살 가득한 어느 일요일 아침, 저는 다시 차를 몰아 민우를 서울로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뒷좌석에 앉아 작은 배낭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눈은 반짝였지만 여전히 얌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이순영 씨는 제 손에 바리바리 싼 보따리를 쥐어주었습니다. 옷이에요. 밥 잘 챙겨 먹여요. 게 매운 건 못 먹어. 그리고 밤에 기침도 자주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묵직한 가방을 받아들었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와 민우는 슈퍼히어로, 만화책, 그리고 국어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싫다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는 내내 웃었습니다. 마치 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잡고 앉아있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작은 생명 하나를 곁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2층의 작은 방을 민우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해준 대로 아이가 좋아하는 초록색 슈퍼히어로처럼 벽을 연두색으로 칠했습니다. 민우가 집에 발을 들인 날 서연이는 아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두 모자가 서로를 안을 수 있도록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침묵 속에 살았던 서연이가 마침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민우야, 우리 아들 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날 저녁 우리 세 사람은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고기를 집어주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많이 먹어. 여기선 아무도 안 뺏어 먹어. 아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빨리 먹어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천천히 먹어도 돼. 착하게만 굴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어. 그리고 만약 네가 괜찮다면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도 돼. 누구를 대신하라는 뜻은 아니야. 나는 내 친아빠가 아니지만 매일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민우가 고개를 들었고 작은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서연이도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돼요? 제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번 불러봐. 민우가 머뭇거리다가 작게 불렀습니다. 아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무언가가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팔을 뻗어 아이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어색하면서도 행복하게 아빠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민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서점에 데려가 만화책을 사주고 심지어 함께 게임도 했습니다. 밤마다 아이 방에 들어가 잠들었는지 확인하고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꼭 어릴 적 어머니가 제게 해주시던 것처럼요. 하지만 아빠가 되는 것은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수학 숙제를 들고 와 제게 질문했습니다. 아이가 문제를 틀렸고 저는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에도 틀리자 저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이건 너무 쉽잖아.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욱 참을성을 잃었습니다. 내 나이 애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저는 아빠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얼굴이 빨개져서 소리치며 연필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 말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우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부엌에서 서연이가 놀란 눈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빠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겨우 10살이고 제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기도 전에 저를 아빠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많은 질문이 있었을 테고 어른인 제가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민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벽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화를 냈어. 네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잊고 있었어. 아이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너는 아빠 친아들이 아니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다른 애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아빠한테 사랑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 그냥 너는 너인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이가 몸을 돌렸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들이랑 달라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고 어릴 때
아빠 엄마랑 찍은 사진도 없고 성도 달라요. 저는 목이 메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다르다는 게 못하다는 뜻은 아니야. 너는 용감한 엄마가 있고 남들과는 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특별한 거야. 하지만 넌 누구의 손도 잡지 않고 씩씩하게 자라왔다는 걸 자랑스러워해도 돼. 이제부터는 아빠가 내 손을 잡아주면 안 될까? 민우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마음을 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서연이가 문가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용서해 준 것뿐만 아니라 저와 제 아이까지 사랑해줘서. 제가 미소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되는 건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저 귀 기울여주고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더라. 모든 것이 안정되는 듯했습니다. 저와 서연이 그리고 민우는 점차 진짜 가족처럼 일상의 리듬에 녹아들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를 때 더 이상 어색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역시 서울에 온 초반처럼 피하거나 위축된 눈빛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가족들처럼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주말에는 마트에 갔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험난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그리 쉽게 평탄한 길을 내어주지 않는 모양입니다. 마음이 놓이기 시작할 무렵 예기치 못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민우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경기는 아침 9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졌고 저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민우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공을 찼습니다. 저는 제 아들, 아니 제가 핏줄처럼 사랑하려 애쓰는 그 아이가 행복한 눈으로 경기장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회색 셔츠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죠. 그가 제 근처에 서서 물었습니다. 아드님이신가요? 제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들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뛰어다니는 민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낮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 이름이 민우 맞죠?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직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시죠? 그가 선글라스를 벗고 지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민우의 눈빛과 아주 닮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아득한 사연을 담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강진우입니다. 저 아이의 친아버지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몸의 모든 세포가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 있는 남자는 서연이가 말했던 그 남자. 그녀가 임신했을 때 그녀를 버렸던 남자. 아무런 책임감 없이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졌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제가 겨우 다시 가정을 꾸리고 눈물과 고통 속에서 아빠가 되는 법을 배워가고 있을 때 그가 나타난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로 왔습니까? 진우가 한숨을 쉬며 여전히 민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방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가 간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니 제가 버렸던 아들 생각이 나더군요. 서연이를 찾아봤지만 번호를 바꿨더군요. 사람을 써서 겨우 찾았습니다. 제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원하는데? 아이를 만나겠다고? 되찾겠다고? 당신한테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가 다시 저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저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요. 그래야 나중에 제가 눈을 감더라도 이 죄책감을 덜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성은 거절하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민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 아이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모든 것을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큰 충격을 받은 듯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제가 그녀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이는 클수록 자신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해할 거야. 언제까지고 숨길 수는 없어.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 사람을 선택하면 어떡해요? 제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네가 그걸 두려워한다면 그건 내 아들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야. 서연이는 와락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민우를 데리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진우는 낡은 벤치 위에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와 민우를 보자 그가 일어섰습니다. 서연이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장면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민우를 데리고 다가가자 아이는 낯선 남자를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아빠, 누구세요? 제가 무릎을 굽혀 아이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이분은 진우 아저씨야. 아주 특별한 분이란다. 엄마랑 아빠가 너에게 말해주기로 결정했어. 이분이 너의 친아버지셔.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고 진우를 보고 그리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우야, 성아빠가 널 사랑하는 거 알지? 네, 알아요. 민우가 눈가가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너와 관련된 또 다른 한 사람을 알게 된다고 해도 아빠가 널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너는 진우 아저씨의 말을 들을 권리가 있어. 하지만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택할 권리도 너에게 있어. 진우가 주저한 듯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야, 아저씨는 정말 많은 잘못을 저질렀단다. 네가 태어났을 때 곁에 없었고 네가 아플 때나 안아줄 사람이 필요할 때도 함께해 주지 못했어. 용서해달라고 바라지 않을게. 그저 미안하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착하게 자라준 게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민우가 저를 보았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 아빠가 들어줄게. 아이는 진우에게 다가가 복잡한 감정이 담긴 어린아이의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성아빠가 저한테 축구 가르쳐 주시고 밤마다라면 끓여주시고 만화책 사주시고 제가 악몽 꿀 때 안아주셨어요. 아이가 저를 돌아보며 달려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저는 성아빠를 선택할래요. 하지만 아저씨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저는 아이를 안고 막 흘러나오려는 눈물을 감추었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두 분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마치 누가 자신을 불러 세울까 두려운 듯 아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조용히 떠나는 것이 마지막 속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우가 친아버지를 만난 그날 이후 아이는 그 일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처음처럼 저를 성아빠라고 불렀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제게 매달렸으며 밤마다 만화책을 읽어달라고 졸랐고 온 가족이 영화를 볼 때면 소파에서 제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퉜습니다. 그리고 저는 날이 갈수록 그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책임감 때문도 서연이 때문도 아닌 진짜 핏줄 같은 진실한 감정으로 저는 아이의 몸에 누구의 피가 흐르는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아이는 제 처사들이라는 것만을 알았습니다. 핏줄 없이도 아빠가 되는 법을 가르쳐준 아들. 서연이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이 웃었고 눈빛은 더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침묵하며
고통을 감내하는 여인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민우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함께 마트에 가고 심지어 어느 날은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기 위해 조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동안의 시간을 보상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제가 바라는 것은 그저 제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더 이상 숨거나 죄책감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연말 어느 날 민우가 학기말 시험을 끝낸 후 저는 두 모자를 데리고 제주도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게 된 후 처음으로 떠나는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민우는 용두암과 성산일출봉 그리고 소나무 아래서 키스하면 영원히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에 대해 신나게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엄마한테 뽀뽀해줘. 엄마가 널 영원히 사랑하게.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뒷좌석에서 서연이의 목을 끌어안고 뺨에 쪽 하고 소리나게 뽀뽀를 했습니다. 서연이가 얼굴이 빨개진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민우를 평생 사랑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행복이란 완벽한 가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밤, 우리는 작은 통나무 펜션에 묵었습니다. 벽난로가 있고 차와 마른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셋은 닭볶음탕을 끓여놓고 둘러앉았습니다. 서연이는 닭고기를 발라주고 민우는 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한 가정의 가장, 한 가족의 남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우가 잠든 후 저와 서연이는 발코니의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새로 사준 쇼를 두르고 따뜻한 코코아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원의 밤은 쌀쌀했고 하늘은 맑았으며 별들이 머리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서연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처음부터 오빠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면 우리가 좀 더 일찍 행복해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때 네가 사실대로 말했다 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을 거라고 믿어. 서연이가 저를 보았고 그녀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숨거나 짊어지지 않고 평범한 여자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빠한테 숨겨서 미안해요. 하지만 모든 걸 알고도 날 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에 어둠이 있다는 걸 아니까. 하지만 우리가 감히 그 어둠을 지나치지 않는다면 결코 저 앞에 있는 새벽을 볼 수 없을 거야. 그녀가 웃음을 터뜨리며 아이처럼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사랑해요, 민준 씨. 나도 사랑해, 서연아. 1년 후 저와 서연이는 법적으로 민우를 입양하여 제가 양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친지 몇 분만 모시고 조촐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민우는 하얀 셔츠를 입고 판사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박민준 아저씨를 아빠로 부르는 것에 동의합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제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제 양부라는 이름에 더 이상 어떤 꼬리표도 붙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명실상부한 진실,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삶은 여전히 때때로 어려웠습니다. 민우는 점점 커가면서 자신만의 성격이 생겼고 사춘기가 되자 때로는 고집을 부리거나 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스스로에게 되새겼습니다. 사랑이란 처음부터 온전한 것이 아니라 매일 다시 선택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매일 서로를 다시 사랑하기로, 곁에 머물기로, 그리고 용서하고 나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야말로 가족이라는 두 글자의 가장 완전한 정의일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모퉁이도 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뒤늦게 찾아온 사랑이 모든 균열을 치유할 힘을 갖기도 합니다. 이야기 속 남편은 결국 아내의 불완전한 과거를 끌어안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아내나 핏줄로 이어진 아이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용감하게 홀로 아이를 낳았던 한 여자와 그저 따뜻한 품이 필요했던 불쌍한 아이가 함께하는 가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억지로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와 그를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때로는 서로를 낳아준 사람이 아니더라도 서로를 충분히 사랑하고 곁에 머물 용기만 있다면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더 깊은 사랑과 너그러운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면 지금 바로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매일 평범하지만 깊이 있고 때로는 쓰라리지만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야기들 속에 우리 자신의 삶의 한 조각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